한때 재계 순위 17위까지 올라갔던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김준기 회장의 여비서였습니다. 전 여비서였습니다. 자, 사건의 본질, 김준기 회장의 여비서,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두 사람의 주장이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제 전직 비서죠. 네. 그는 김준기 회장으로부터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된 동부그룹 회장은 김준기 회장은 신체 접촉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건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다. 좋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동부그룹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지난 2달 동안에 뭐 동영상 같은 걸 보내주면서 네. 두 번에 걸쳐 보내주면서 100억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부그룹 측에서는 여성이 돈을 요구한 거다, 그렇죠, 악의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꽃뱀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본인이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처음에 성추행 당한 다음에 그만두든지 문제를 그렇죠. 제기하든지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해왔어요. 물론 계속 근무를 하는데 갑에 해당하는 회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왜 계속적으로 근무해왔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 바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브로커를 통해서 합의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합의금의 어떤 수준이 100억 이상 100억 플러스 알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강제추행의 어떤 그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의도성이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동부그룹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CCTV에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걸 분석을 일단 해봐야 할 거고요. 네. 해보는데 그 의도적으로 유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냐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법조 브로커를 동원해서 이 여성이 돈을 요구했다라고 동부건설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성추행 사건에도 법조 브로커들이 동원되고 막 그럽니까? 약간 팩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동부그룹 쪽에서 주장 있는가 하면 네. 피해자 쪽 그러니까 그 30세 된 전 비서의 주장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비서의 주장은 3년간 근무를 했고 네.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성추행 정도가 좀 심해지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일단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비서가 왜 회장의 행동을 녹취나 동영상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를 하는데 이 피해자 쪽 고소인 쪽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점점 심해지니까 혹시 싶어서 나중에 내가 허위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녹취를 하자라는 네.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충분히 결국에 그럴 수 있겠죠. 퇴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호인을 처음에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변호인이 별다른 활동을 안 하니까 그 변호인을 해임을 하고 두 번째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인이 이제 첫 번째 선임한 변호인에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 쪽 의심은 두 번째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변호사가 첫 번째 변호사 쪽이나 동부 쪽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100억을 줘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와전이 됐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와전이 돼서 마치 피해자가 꽃뱀처럼 거액을 요구한 그런 고소녀로 둔갑을 한 그런 게 피해자 쪽의 강력한 주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전 내지는 그 얘기를 악용을 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물론 양쪽 입장이 다 그렇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한번 다 논리를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김준기 회장 이 성추행 논란이 충격적인 이유가 사실 과거에 이 재계에서는 배려 경영,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기업들을 배려한다, 이런 배려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존경받던 인물이었다면서요. 그리고 김준기 회장은 원래 그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네. 그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이었고 네. 26세 때 이제 친구들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미륜건설을 만듭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부친의 어떤 후광에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 건설을 시작을 해서 오늘의 동부그룹을 만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재계에서 거의 창업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현역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김준기 회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동 건설 붐을 타고 막 급성장하기 시작해서 한때 도급순위 10위까지 됐고 결국 이제 재계순위 17위에 오를 정도로 기업을 많이 성장을 시켰는데 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른바 워커홀릭이라고 해서 이 일에 막 그냥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평소에 뭐 임직원들이랑 소탈하게 잘 소통도 하고 네. 음식 같은 것도 뭐 냉면이라든지 이런 뭐 아주 이 서민적인 음식 이런 걸 좋아하고 뭐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건은 좀 그렇게 알려진 이미지와는 네. 좀 동떨어진 사건이 생겨서 상당히 좀 충격을 자, 줍니다. 이번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 강제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고소녀 쪽에서는 상당히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런 피해를 계속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할까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뭐 통신비밀보호법은 서로 상호간에 녹취하는 부분은 본인이 끼었을 때는 해당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의식을 해서 아마 이걸 녹취 증거물로 삼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쪽이 서로 용인을 해서 내가 당신의 신체를 만져도 괜찮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죄가 안 되죠. 하지만 고소녀 피해자 쪽 주장이 강제성을 가지고 만졌다라는 입증을 한다라고 하면 강제성에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네. 신체 점촉이 어떻게 강제성이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 강제성은 어떻게 입증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제 한 명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저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꼭 합의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둘의 진술 중에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죄 문제가 갈려져요. 네. 그래서 그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그것은 강제추행이 있기 전에 어떤 행위, 아. 강제추행 당시의 행위, 강제추행 이후에 서로의 관계. 네. 이걸 다 따져보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거기는 뭐 CCTV도 될 수 있고요.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줄 수 있고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에다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추행을 하고 그럽니까라는 것들이 들어있다면 아.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서로 좋은 관계로 어떤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피해자가 진술 신빙성이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저게 경 안 되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 결과에 의해서 어떤 누구 말이 신빙성 있는가를 따지게 되죠. 그렇군요. 자, 7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7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거리 교차로죠. 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려면 글쎄요. 한 번 찾기를 건너고 또 한 번 찾기를 건너는 기역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건너편에 타야 하는 버스가 오고 있다면 마음은 정말 2배로 급해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전면 대각선 횡단보도 일본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횡단보도인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시범 사업을 오랫동안 이제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요. 근데 물론 전체 양에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각선 횡단보도가 총 21만 6,704곳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네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서 다 759군데, 그러니까 네. 0.45%가 1%채 안 되죠. 아하. 그 정도가 이제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중에 서울이 역시 이제 217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번화가 중심으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 사거리에 다 이제 도입하겠다. 네. 발표한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도 당연하겠죠. 2번 찾기를 건너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한 번 건너는 게 훨씬 빨리 갈 수 있겠죠. 시간을 재봤습니다. 실제로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저렇게 그림처럼 2번을 건너야 됩니다. 보통 45m를 어른 걸음으로 50초 정도 걸려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각선으로 건너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네요. 30m로 거리가 줄고요. 19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고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 한번 건너 보셨죠? 대각선 횡단보도. 저는 건너봤어요. 네. 그래서 건너보면서 느낀 점이 네. 왜 이걸 확대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요. 그런 저도 그런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보행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행자를 배려한 네. 그런 거다 볼 수 있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사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스크램블 횡단보도, 그러니까 X자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사거리에서 모든 차가 서 있게 됩니다. 아, 내 거리에서 내 방향의 차들이 모두 서 있어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해요. 우회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군요. 그렇죠. 우리 교통사고가 일본 같은 경우도 통계를 보면 네. X자 횡단보도에 있는 곳에서는 현격하게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고가 말하자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고가 줄었나요? 그렇죠. 예, 사실 일본에서 1968년도부터 스크랩블 횡단보도가 네. 도입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앞에 말씀하셨지만 전면 통제 형식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네. 모든 차량이 사방에서 다 서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8차로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할 수가 없죠. 30m 이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60m가 넘어간다든가 30m가 넘어가면 차량 대기 행렬이 길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세종대로 사거리, 바로 우리 지금 채널A 옆에 있는 사거리를 예를 들면 엄청 넓죠. 만약에 여기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하면 차량이 현재보다 1분 20초가 더 늘어지는 겁니다. 아. 얼마나 짜증납니까? 보통 뒤에서 막 클렉스를 울리고 막 교통경찰 욕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2015년 10월 달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각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7세 아이가 등교하다가 오른쪽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천시의 도로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한 이후에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도 4차선 안에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실 신호가 녹색이라도 앞에 우회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회전합니다. 이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이런 도로, 그러니까 소위 여기 세종대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60m 이상 되거나 30m 넘는 경우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너무 큰 사거리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군요. 그런데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횡단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좀 달라요. 그렇죠. 저도 여의도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대각선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의 느낌과 그렇죠. 저렇게 대각선에서 가고 오고 이쪽도 가고 이쪽도 오고 이것이요 약간 사람에게 무언가 좀 활력 이런 걸 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횡단보도의 활력까지 느낄 수 있는 우리 소정석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자, 이 대각선 횡단보도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한다니까요. 어디 생기는지 여러분도 편리한 횡단보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추문 사건에도 법조 브로커들이 동원되고 막 그럽니까? 약간 팩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동부 그룹 쪽에서 주장이 있는가 하면 네. 피해자 쪽, 그러니까 그 30세 된 전 비서의 주장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비서의 주장은 3년간 근무를 했고 네.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성추행 정도가 좀 심해지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일단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비서가 왜 회장의 행동을 녹취나 동영상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를 하는데 이 피해자 쪽 고소인 쪽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점점 심해지니까 혹시 싶어서 나중에 성추행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된 동부그룹 회장은 김준규 회장은 신체 접촉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건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다. 좋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동부그룹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지난 2달 동안에 뭐 동영상 같은 걸 보내주면서 네. 두 번에 걸쳐 보내주면서 100억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부그룹 측에서는 여성이 돈을 요구한 거다, 그렇죠, 악의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꽃뱀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본인이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처음에 성추행 당한 다음에 그만두든지 문제를 그렇죠. 제기하든지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해왔어요. 물론 계속 근무를 하는데 갑에 해당하는 회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왜 계속적으로 근무해왔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 바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브로커를 통해서 합의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합의금의 어떤 수준이 100억 이상 100억 플러스 알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강제 취업
한때 재계 순위 17위까지 올라갔던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김준기 회장의 여비서였습니다. 전 여비서였습니다. 자, 사건의 본질, 김준기 회장의 여비서,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두 사람의 주장이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제 전직 비서죠. 네. 그는 김진규 회장으로부터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에 어떤 그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의도성이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동부그룹 측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CCTV에 또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걸 분석을 일단 해봐야 할 거고요. 네. 해보는데 그 의도적으로 유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냐,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법조 브로커를 동원해서 이 여성이 돈을 요구했다라고 동부건설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